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는 놈은 저렇게 진짜 처음 봐. 다 좋아요. 네. 밖에 나가면 뭐 아주 뭐 만나는 사람마다 아주 뭐. 다 네. 개끼리 어때? 네. 개는 이거 차 좀 따라라. 예, 제가 할게. 아니요. 여기 있어요. 자료는 더 필요하지 않으세요? 자료 저 USB? 아이고 그 복사하면 되는데 뭐 복사도 되긴 되죠.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지금 네.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있으니까 네. 복사하니까 되더라고요. 돼요 그건. 딱한 금방 이렇게 분류가 잘 해주셔가지고 대승불교 그거, 뭐 스님 저작 그거, 그 다음에 이제 글, 그 다음에 자료집 이렇게. 꽤 많죠 예, 파일이. 그래봤자 뭐 네 개니까 네 예, 분야니까 예, 예, 예. 사실은 문서 파일은 진짜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파일이 예, 동영상에 비하면 뭐. 예, 일도 아니니까. 아, 놀란 가슴이랑 재채는 그건 결국은 뭐 AS 냈겠어요. 그게 잘못했대요. 뭐 그게 문제가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국산인데 제조를 다 중국에서 요즘 해와가지고. 아이 그럼요. 예. 아주 경고성이 없어가지고. 그 한두 사람한테 모니터링을 좀 내용을 해봤더니 예. 그 저한테 들은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고 그 불교 이 레벨이 조금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스님들이 이만했다가 또 어느 스님은 저만했다가 해가지고 이게 헷갈리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큰 틀에서 제가 정리해주는 그러한 역할로는 아주 좋다고 그런 일단 의견이 있어요. 네,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도 저 21장 앞에 좀 네. 정리 좀 해주세요. 편집 정리하시고. 네. 저도 비슷한 얘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며 방금 전에 제가 윤회와 반윤회 책을 네. 드렸더니 그분이 그 대학에서 불교를 가르쳐야 된대요. 네.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고. 그런데 이 얘기 저 얘기 있어서 괴로웠는데 제 책 읽더니 정리가 돼도 좋다고. 그러니까요. 저도 이 논쟁점이 쟁점이 분명히 드러나니까 이렇게 정리가 돼서 애들 가르칠 때 너무 도움이 된다고 그 얘기를 해서 저도 오늘 스님 만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추세를 쭉 보니까 그 업과 윤회에 대해서 과거처럼 그 스님들이 밀어붙이는 거를 자제를 하는 것 같다 그럴까? 물론 그것만 앞세워 가지고 내세우는 거를 상당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적어도 이제 부탁께서 멀리하고자 했던 바라문교를 다시 흡수한다는 거는 좀 문제겠죠. 네. 그야말로 가장 경계할 게 그 시작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표현대로 한다면 청년 시타르타의 깨달음에 충실해야 되는데 그게서 자꾸 멀어지면 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제 길도 익숙하고. 그러면 이제 끝날 때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시더라고 걸어오는데 그 약간 좀 이렇게 익숙해지고 말이야. 저기 역도 그렇고 뭐 백화점도 그렇고 맨 처음에 어딘지 몰라서 그러더니 눈에 좀 띄시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의외로 이게 사람도 많고 좀 그렇더라고. 익숙하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4월 19일 걸 이제 정리를 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먼저 그 16장에서는 중국, 일본, 한국 불교의 다양함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 이제 격이불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중국화된 불교 아니면 또 중국에 맞추는 불교 또는 중국 사상으로 해석하는 불교,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신불스팝이라고 또 메이지 유신 때 네. 정치적으로도 두 개를 묶어놓고 그 신도와 이제 부디즘을 같이 묶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의도적으로 갔을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한국선이 참 아주 많이 정말 독보적이고 한국 불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나도 이제 북쪽 그 신수선 쪽, 그러니까 북종에 대해서 너무 무시를 한 네. 데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그 존 맥그레이 같은 경우는 네. 이게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는 예. 공정하지 않은 표현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하고, 특히 이제 보조국사가 얘기한 정해쌍수의 방법, 네. 직관수행인데 네. 그것이 기본인데 그것에서 좀 지나치게 멀어져서 사실은 이제 가나선이라는 게 12세기 이후의 것인데도 이게 전부인 양, 이게 전부인 양 생각하는 거는 좀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12세기면 그때 대종고 선사가 얘기한 12세기면 1100 몇 년 될 거예요. 1100년대 중반이에요. 예. 앞에 11이 붙는 건데 116인지 113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알고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무슨 이게 아주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 불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 그다음 이제 우리가 17장 다룰 때는 결국은 이제 화엄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토종은 불교로부터 정말 멀어져 있는 모습이고, 타락 종교니까. 예. 그리고 특히 또 일본 쪽이 그쪽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가 있었고, 특히 이제 또 18장에서는 이제 그 불교도 참 이제 사불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또 스님께서 우리 길상화 시주께서 백석의 시 한 편만도 못한다는 참 그것도 선적이긴 한데 저도 백석을 좋아합니다만 참. 김영한일 거예요. 그 보살님이 원래 이름은. 아, 그래요? 네, 김영한. 그 길상화라는 본명을 나중에 내려준 거죠. 사실 백석 씨가 아주 그 현재에 대해서 관찰하는 게 탁월하셨습니까? 직관적으로 그 묘사가 어떻게 현실에 대해서 이 현재에 대해서 이렇게 참 잘 아주 즉각적인 묘사를 잘 하는데, 그런 그랑 이렇게 또 재밌는 얘기를, 특히 이제 11번째 장에서는 이제 부모 운중경 같은 경우도 이제 574년으로 추정이 되는데, 북주 무제 때 불교를 탄압하니까 아이고 유가족 이제 효 사상과 이렇게 종합을 시켜서 나온 위경임을 분명히 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야 가짜를 믿을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지표만 갖고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이제 예를 이제 그 부모 운용경을 통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또 스님께서도 이제 아이고 출가들 하도 하니까 출가도 좀 그만하라고 한 얘기 그걸 들었더니, 그 로마 시대 때 그 37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인 이후에 그렇게 처자들이 자살을 했대요. 선국이 일찍 가려고.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시체 훼손한 거 그 빨가벗겨 가지고 로마 시내 끌고 다니고 했다는 거가 역사책에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이게 시작과 끝이 다 신에 의한 것인데 네가 뭘 하고 네 목숨을 함부로 끊어? 라는 이제 칙령 비슷한 거를 신국론적인 그게 들어가면서 이제 자살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니까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이렇게 정리된 것처럼 모든 종교에서 진짜 이런 이 부조리나 이 좀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중국의 기본적인 유가는
체제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군주로 나가는 거고 그리고 불교는 어떤 이제 개인의 그 글쎄, 깨달음, 행복 뭐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어서 전혀 길이 좀 반대인데도 결국 타협의 길을 갖게 됐다는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장에서는 무신론적 불교, 무신론적 또 크게 말해 종교가 어떠냐 그게 나쁠 것도 없는데 특히 그런 것이야말로 마음을 여는 종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를 믿는다면 차라리 스님께서 하신 얘기가 그리스도교가 차라리 깔끔하고 깨끗하다. 유일신인 거 하나 딱 저거 하는 게 깔끔하죠. 예. 흉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흉이 무슨 얘기 했냐면 일신교는 아주 논리적이고 이제 깔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신교는 좀 이렇게 복잡하고 어리숙하고 그러나 포용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말하자면 힌두교가 이제 그렇다. 예, 뭐든지 보섭하니까 예, 그렇게 하고 오늘 드디어 이제 그래도 저 마지막으로 이제 개념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교 개념이 있지만 아주 그 짤막하게 5가지만 뽑아봤습니다. 도노점수와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개념상 그리고 연기. 그러니까 한마음이라는 거죠. 한마음이라는 뜻. 일심이라는 게 뭐냐고 일체유심조 할 때 일심이라는 것 그리고 이제 연기 그리고 공 일체개공할 때 공. 그다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의 목표이자 지향점인 성불. 이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21장 이제 도노점수 깨달음과 수행이라는 제목 아래 도노점수를 들어가겠는데 제가 늘 속상해하는 게 뭐냐면 아이고 왜 이렇게 도노만 강조하는지 정말 그게 참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 수많은 선사들의 책에서 보면 야 좀만 마음 놔도 흩어지는 거고 따라서 수행을 끊임없이 해라. 그러나 깨달음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매달리지 말고 좀 큰 거부터 알고 그 다음에 수행을 해서 그 처음에 깨달음을 지켜라라는 건데 도노라는 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돼서 정말 약간 속상하고 그 제가 본 여러 또 책 뭐 진울의 책도 그렇고 다들 이제 자연스럽게 사실 뭐 도노 점수 특히 점수를 강조하는 걸 느끼는데 왜 이렇게 일단 도노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6조 단경도 제 기억으로는 어쨌든 돈수라는 말도 나오지만 그거는 그야말로 여러 맥락 속에서 그냥 강조한 것에 불과한데 마치 도노 돈수라는 것이 일반적인 어떤 한화선 이후에 강력하게 도노 돈수가 그 우월하다라고 얘기가 되죠. 이게 참 간단치가 않아요. 네. 말씀 좀 드릴까요? 요말 있지만 제가 네. 그 20대 때 한참 뭐 독재 정권 물러가라 하고 뭐 대모할 때 갑자기 석철 스님이 도노돈수라는 얘기를 꺼내놓고 신문지상에 그걸 사는 사냐 물음물이다 뭐 냈는데 송도로지면 제 입에 욕이 확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참 젊은 사람들 하기도 힘들고 나라 꼴은 이 모양인데 그래 산문에 계시다고 그래 갑자기 도노돈수 얘기하고 하면은 나보고 어떡하는 얘기요? 이 젊은이들 어떡하고 이 민중들 이 중생들 어떡하는 얘기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즉각적으로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갑자기 화가 확 났던 게 기억납니다. 물론 젊은이의 치기고 뭐 이게 그 높은 경지를 몰라서 그렇겠지만 그때 제 20살에 저는 그랬습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지난번까지 이 중국 불교 천태부터 이제 쭉 이 조금씩 그 흐름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마 좀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하는 말씀도 지루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마 좀 참고 좀 보시면은 이게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누구처럼 옛날부터 내려왔으니까 이게 어디고 그게 아니고 또 불자들이 공부를 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연기론적으로 그것이 앞뒤가 맞아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아주 드리면서 우선 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돈수와 점수가 왜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 시작했느냐, 또 문제가 뭐고, 또 이 성철 스님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었냐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말하는 많은 깨달음에 대한 용어를 통해서 과연 그럼 부탁께서 성취한 경지를 무엇으로 우리는 지금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러한 관념론 쪽이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는, 우리도 도달할 수 있는 하지만 어리석고 노력을 안 해가지고 아직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서 더 그쪽으로 노력을 해 가자라는 그쪽으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면서 참 오늘은 얘기하면서 내가 열 받으면은 안 된다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마음다짐을 이제 하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육조 해능이 이 7조 8조에 의해서 상당히 단경이 어록 수준이 아니라 경 수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신수 쪽의 것을 북종선이라고 하고 해능의 것을 남종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맥그레이 박사가 전공이 신수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수를 중심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당대에 이 해능하고 신수하고 나이 차이가 한 40살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러는 것 같아요. 36인가 40인가. 그러니까 이 속된 말로 같은 자리에서 동문수학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신수가 받는 사회적인 지위라든가 성단 자체 내에서의 위상은 비교할 수 없죠. 예, 육조는 비교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조의 입장에서도 육조 해능을 갖다가 그렇게 밤에 가리떼하고 가사를 주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웃기는 게 당시에는 지금은 육조 이후로는 제자한테 법을 넘겨줄 때 바로 하고 지금도 가사를 주잖아요. 그 풍습이 말하자면은 밤에 육조가 야반도주 할 때 그걸 받아갔다라는 데서 이제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육조 해능이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네는 남방선 쪽은 뒤에 많은 우리가 아는 이 조사 선사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남정선을 이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신수 쪽에는 인물이 없는 것처럼 묘사돼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점수 쪽을 이야기하는 이 신수 쪽을 상당히 폄훼하는 쪽으로 도노가 우월하고 점수는 열등하다라는 개념으로 돼서 그 시대에는 점수 쪽으로
없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일단 어떻게 보면은 돈수가 매력적인 건 사실이죠. 단판에 끝내니까. 그런데 이 돈수 점수 개념을 보면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도 그 성철수님 그 이후로 계속 그 문제 가지고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으니까는요. 근데 그 조사 스님들이 그때 이 선 어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좌선을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록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 전등록 같은 거 1004년에 도원국사가 국사는 아니야. 도원 스님이 전등록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스님보다 한 100 몇십 년 앞서 있는 스님이에요. 그 스님이 말하자면 스님들끼리 대화를 나눠가지고 선문답을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제자를 이끌어 가는가 하는 것을 모아놓은 게 전등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거기서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5조, 6조, 7조, 5조, 4조, 3조, 2조 달마, 그 다음에 28조에서 거꾸로 올라가가지고 붓다에서 가섭 안안에 이르기까지 족보가 그 가계도가 그때 만들어져요. 전등록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전등록이 불멸 후에 붓다가 6세기 분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열반하신 해부터 따지니까 80을 사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7세기 분이라고 봐도 무방하죠. 기원전 7세기. 그럼 일단 600에다가 도원 1004년을 더하면은 1500년 전 얘기란 말이에요. 그 1500년 전 얘기를 붓다가 누구한테 가섭한테 일러주고 안안한테 일러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는 기술이 절묘하죠. 그러니까 참 중국 사람들 뻥이 세도 세요. 어쨌든 그래서 만들어진 허위 날조된 문서인데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날조 중에 날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용납해 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화두, 간화 하면은 이 스님들 입에서 간화설을 하는 스님들 입에서도 또 책에서나 이런 데서 또 아마 정 교수님도 아마 벌떡 뛰어오르는 게 조주의 불성이 무엇입니까 하면 불법이 무엇입니까 하면 뜰 앞에 잣나무니라 마른 똥막대기니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조주는 도원보다 또 앞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대종고보다 거의 200년 내지 거의 300년 가까이 앞선 9세기 정도, 10세기 정도쯤에 살았던 분이 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냐고 하면은 6조 이후에 거의 200~300년이 지난 다음에 나온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이미 선문답식으로 해가지고 경덕 전등록이라는 것을 도원 스님이 1400년에 펼쳐냈는데 그걸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화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가나선의 시작을 1100년대의 대종고로 보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걸 최상승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시 좀 원점으로 돌아가서 전등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스님들이 주고받는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아마 그 내용은 사실에 가까울 거예요. 뭐 28조부터 뭐 몇 조까지 만들어낸 거는 그건 뭐 전부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하지만 그리고 단경의 내용도 그렇게 그 교과서적이고 그러지 못하고 차라리 그러려면은 그 선어록을 갖다가 그 이 조사의 선어록을 교과서도 삼는 게 맞지. 6조 한 사람이 그 경험을 갖다가 우리나라 종단에서 그거를 갖다가 하나의 이 경전보다 높은 이 다른 경전 얘기를 안 하면서 이거는 이 6조 스님의 이 말이다라고 하는 거는 날조된 거를 믿는 날탕들이니까. 아이고, 여기서 열받으면 안 되죠. 예. 저는 어디서 그런데 속고 싶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들이 속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적어도 굉장히 속았다라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선어록에 이런 데 보면은 스님이 참선을 하다가 뭐 행선, 방선 해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는데 그 숲에서 대나무 숲인데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바람을 쐬면서 이 포행을 하고 있는데 대나무가 바람이 부니까 서로 쭉 마주치지 않습니까? 그 딱 소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말하자면은 깨달음이라기보다는 견성이겠죠. 그리고 가나선에서는 이 조사들이 선문답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모든 스님들이 그렇게 온 거를 이거는 화두다, 공안이다라고 따로 만들어 가지고 그 선문 염성에 또 기록이 되거든요. 말로는 뭐 1700개 공안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뭐 한 1500개가 좀 못 되는다라는 걸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가나선과 화두를 말하는 사람들이 묻자 화두를 두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는 가나선의 게 아니죠. 가나선이 생기기 이전에 조주 방법이지. 그리고 차나 한잔하고 가게나. 그건 화두가 아니죠. 조주가 제자들을 갖다가 훈련시키고 이 공부에 들게 하고 깨달음에 이르기 하기 위한 이끄는 방법이지. 그거를 갖다 아니 900년대 사람인 800년대 900년대에 생존해 있던 조주 스님인데 그 200~300년 후에 가나선이라는 게 성립이 됐는데 어떻게 그 전에 스님들이 한 거를 갖다가 이것도 화두다라고 말할 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다라는 거에서 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왜 이거를 정리들을 안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수냐 도노냐 이 문제에 있어서는 아까 그 대나무 숲에 들어가서 대나무끼리 부닥치는 걸 듣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스님이 대나무가 부닥치는 딱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얻은 거를 도노라고 보는 거죠. 도노라고. 그 도노라고 보고
그 전에 그 스님이 이 수행을 이렇게 해가고 했던 거는 말하자면은 점수가 되니까 인정을 안 하는 모양새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비유를 하면은 더 쉽게 풍선을 우리가 이렇게 입으로 부는데 팽창이 돼야 터지잖아요. 그 터지는 순간을 깨달음이다, 견성이다, 뭐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돈노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는 노력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터지는 순간만 보고 도노가 맞다. 뭘로 깨달으니까 얼마나 수승하냐. 너희들도 다 돼. 그리고 이게 최상승기야. 그 방법은 화두 잡는 거야. 공안 풀어나가는 거야.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관점의 문제이지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의 문제는 그 관점의 문제이지. 아니 제가 참 그 병원에서 안과 기다리면서 간호사하고 환자하고 싸우는데 재밌었었어요. 뭐냐면은 환자가 나와가지고 왜 안약을 넣는데 왼쪽에 넣니 왼쪽에 넣느냐 얘기를 안 해주느라는 거예요. 그 간호사는 해드리지 않았느냐. 아니 이쪽 눈인데 왜 다른 쪽 눈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 환자는 자기가 오른쪽 자기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른쪽 눈을 이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간호사나 의사는 환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거든요. 환자 입장에서 왼쪽 눈 하면 이걸로 생각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봤을 때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를 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다툼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은 실은 논쟁 가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르게 나가지만은 좀 이 같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아마 재밌을 거예요. 저 학교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연구관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은 바깥에 있다가 문 열려 있는 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아스팔트 깔려 있는 도로 이렇게 보도블록 깔려 있는 데는 층이 없죠. 예. 그냥 길이니까 0층 아니에요. 굳이 예. 따지지 않고 그걸 1층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죠. 예. 그런데 건물 안에 들어서는 순간 1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근데 0층이라고 하면 안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봐요. 유럽 쪽에서 많이 그래요. 그쵸? 예, 유럽 쪽에서. 영화에서 본 것 같아요. 그라운드니까. 예. 안 쓰는 경우 많죠. 예. 그러니까 이건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의 문제는 이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수행을 했을 때 자기 느낌은 이랬다라는 그런 관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돈오를 했다 하더라도 계속 수행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 점수를 해서 천천히 저거 한다 하더라도 그 터지는 부분이 결국은 있다고 하면은 어느 쪽이 우월하다 뭐하다라는 거는 가나선사들의 최상승 방법이라는 오만함, 불린 문자를 떠나야 한다라는 그러한 경전까지도 버리는 오만함. 그 다음에 이 교회 별전이라고 해가지고 삼처전심이라고 해가지고 전등록이나 이런 거를 통해가지고 천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날조에 되는 대담한 그러한 것들이
가나선은 최상승선이다. 그렇게 이제 그 결론을 지어버리고 그게 우리나라에도 그 이어지는 거죠. 성철 스님한테도. 그럼 그 전에 말하자면은 다시 반복되지만 대종고의 가나선 이전에 자기네들이 차용해서 쓰는 그 불법은 무엇입니까? 뭐 개불성이 있습니까? 없어. 그거의 주인공인 조주나 앞에 그 3조, 4조, 5조 이 사람들은 그러면은 뭐 그럼 뭐 그 이 저 대종고만 못했습니까? 가나선을 안 한 사람이니까 다 그럼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이건 마치 그 하나님이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가 태어나기 이전에 지나갔던 사람들은 암만 착한 일을 해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니까 가나선의 논리가 그렇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또 이제 심각하게 처음에는 성철 스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을 때, 그 성철 스님의 제가 이 불자지만은 제가 제자인 박성배 교수가 예. 아시죠? 예. 예, 뉴욕 주립 때. 그분이 우선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나섰어요. 예. 아주 강력하게 반박을 하고 났는데, 이게, 성철 스님이 워낙 고집이 세가지고 계속 밀어붙이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논쟁까지 되냐면은 그럼 성철 스님이 말하는 도노 돈수의 뿌리를 우리나라에서 올라가 보면은 보조 진울이에요. 나오겠네. 용어가 나오긴 나와요. 태고 보우. 네, 태고 보우가 도노 돈수예요. 성철 스님이 말하는. 예. 그리고 말하자면 송강사 계열에서 쭉 올리는 한국 불교의 중흥조죠. 그 조계종의 한국 불교의 이 중흥조로 모시는 보조 진울은 정작 점수를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말에 의하면은 보조 진울, 대한민국의 이 조계종에서 얘기하는 중흥조인 한국 불교의 시작이라고 거의 이 선불교의 가장 뿌리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진울을 부정하고 태고 보우를 옹호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 성광상 쪽하고 심각하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내면으로는 태고 보우 선사는 태고 종의 종조로 모셔져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관점을, 요즘은 대승소승 그런 말을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학계에서만 안 하죠. 예, 그런가요? 아마 초기 불교라는 말도 가능하면은, 안 쓰는 게 뭐 옳지 않는가. 전에는 어렸을 때는 원시불교, 일본 학자가 원시불교라는 말을 썼다가 점점 없어졌죠. 예. 예, 그래서 이게, 중천원이가 말씀했었죠. 예, 이 돈수다 점수의 문제도 남종선에 있는 사람들이 뻥을 많이 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 신수의 북종선을 니들은 열등해 해가지고 점수론으로 폄하하고 자기네는 도노 해서 도노가 마치 최상승선인 것처럼 만들어가진 것이죠. 그것에 성철 스님도 걸려드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주 사실은 윤회나 업 갖고 스님과 이렇게 같이 의견을 같이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도로 점수 문제도 이렇게 같이 의견이 같은 걸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듣기도 정말 신기합니다. 특히 이를테면 법통의 문제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자에게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주자가. 그래서 도통을 얘기하면서 예, 예. 요순, 우탕, 문무, 예, 예. 주공이 치죠. 주공은 임금도 아니었는데 섭정해줬지만 그러고 나서 공자를 올리고 그다음 한유까지 올리고 그다음 얘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제 그걸 이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자학의 독단성이 늘 문제가 됐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학계에서는 도통은 얘기하지 말자. 학통은 있어도 그러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은 반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50년 전만 하더라도 어따 대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되고 무게가 되니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저 텐도도 만세일계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의미고 하나의 그 부여인데 아직도 만세일계론을 얘기하는 것이 마치 무슨 실체적 진실인 양 얘기하는 건 아니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도대체 역사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데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우선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성철 스님은 능엄신주를 이 수행의 머리에 또 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말이 안 맞고. 그렇죠. 안 맞죠. 예. 그리고 지금 하는 방법들이 스님들이 하는 방법들이 조사선과 가나선을 명확하게 구별해 가지고 하고 있느냐. 그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이 선방에 있는 스님들이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래서 오만해져요.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금강경에서 말하는 아상, 나라는 생각, 내가 그래도 최상근 선인, 예? 이 모든 조사, 역대 조사들이 깨달은 그러한 이 수행 방법을 하고 있는데 누가 최상근 선이냐? 그거라고는 누가 얘기했어? 누가 보증을 해? 그러면은 이 텔레비 최고 부품 산다고 내용도 프로그램도 제일 좋은 거 보나요? 아주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이 그런 분들 때문에 선교에 충실하신 하남 스님이나 탄어 스님 이런 분들이 아주 폄하가 됩니다. 그리고 운어 스님 우리말로 강글 번역하고 하는 그 대단한 스님이잖아요. 운어 스님이나 또 대은 스님 아시죠? 예. 대은 스님 사자암에서 돌아가시고 했지만 그런 스님 교학 쪽에 우리나라 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스님들은 몰라요 다. 아주 폄하가 돼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특히 화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또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화두는 그냥 말이란 뜻이고 말머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백화에서 그냥 심심풀이로 이 끝에 두자를 붙여주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에 불과해서 중국도 아직은 화두라는 말을 안 쓰고 공안이라고 쓰죠. 아까 말씀하신. 그리고 공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안이 뭔가 좀 확실하게 주어진 숙제라는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청에서 인정해주는 문서로서도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보증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그것만 해도 권위가 있는데 네. 화두하면 모든 자기의 깨달음이 너무 주관적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글쓰기라는 것도 많이 해와야지 글이 나오는 거고 이른바 방구가 잦으면 똥이 나오는 거지 그냥 똥이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글쓰기를 죽어라고 해야지 이제 글이 나온다는 걸 모르고 책을 또 죽어라고 봐야지 그 중에서 한 소식 두 소식밖에 못 얻는 건데 그걸 모르고 자꾸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도 불교문화에 쓰는 것 중에서 공자님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기 공부만 하고 생각 안 해도 문제고 생각만 하고 공부 안 해도 문제라고 하는데 왜 한쪽으로 이렇게 우리가 치우쳐지는지 그런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식의 공부는 결국 엉덩이로 하는 거고 엉덩이로 한다는 건 수행이고 결국 수행이 있어야지 그 가능성이 이게 점차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을 키우지도 않고 갑자기 깨달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머릿속에 가야 할 그 지향점이 있어야지 뭐가 깨달음이 있는 건데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갑자기 이게 마치 오는 것이냐 하는다는 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특히 이제 그 모든 경전에 그러니까 태호보도 그렇고 보조진을도 그렇고 경전에 도노도라는 말은 나와요. 근데 그 나온다고 해서 그게 그 맥락 속에서 최고의 언사는 아니거든요. 아이, 그럼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정도가 되는 건데 하다못해 육조 단경에도조차 그게 마치 어떤 정답이냐 이렇게 침소봉대하는 거는 정말 어떤 불교의 어떤 그 오래된 전통을 좀 무시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남 스님이나 탄원 스님들 참 학생으로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다못해 우리 저기 누굽니까 저 법정 스님도 학생으로 시작한 분 아니에요? 수차례 하나 번역하고 네. 사실 그렇게 해서 뭐가 기초가 돼야지 그다음 문장도 되고 그다음 생각도 되고 깨달음이 오는 건데 그 가능성을 좀 너무나도 좀 그러니까 이게 무시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하다못해 이제 보조진술에 대한 해석에서 자꾸 이게 그 돈수로 얘기하는 거는 지나치다는 학계의 반성이 크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은 자기 모순에 자기의 논리 확립을 위해서 그 한국 중조를 부정했다라는 거에 대한 해명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송광사 쪽에서는 또는 다른 스님들은 상당히 화를 낼 만하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물밑에서 중재가 됐는지 더 번지지는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권위적으로 딱 해놓고 이제 막 밀고 나갔는데 어떻게 보면 또 학자들 눈치 보다가 이제서는 좀 그렇다. 그게 그 경전과 맞지도 않고 뭐 그게 결국은 참 어떻게 보면 불교를 약간 왜곡시키는 그 오래된 전통을 좀 이렇게 그랬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지금 하기야 뭐 성철 스님 문화에서도 뭐 윗바사나 하는 스님이 많이 있으니까. 예. 이 22번째 주제에서 한마음에 대해서 말씀 듣고 싶습니다. 그 일심이라는 게 참 좋아요. 여러모로. 근데 과연 그 심이 뭘 가르치는지도 분명치도 않은데 늘 일심, 한마음 이거 갖고 모든 거를 그냥 해석해버리고 말아서 자칫하면 이게 아주 절대관념론으로 빠지는 마치 무슨 절대정신으로 향하는 이런 느낌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심을 강조하시는 분들은 일심이란 말이 주는 그 매력 때문에 그런지 그 안에 평화롭게 빠지셔서 오히려 고민해야 할 것들을 놓치고 그리고 그 절대관념론이 가장 위험한 게 그거 아닙니까? 세부적인 중생의 아픔을 무시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뭐 일자 또는 뭐 동일성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그게 자꾸 폭력으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심인데 너는 일심 바뀌다 하고 그러면 적이 돼버리고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심이 주는 큰 문제가 있고 특히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할 때 그 마음도 마치 모든 걸 창작해내고 창조해내고 뭐 이루어내가는 그 절대 정신이 나폴레옹 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그 자유의 이념을 싣는다는 식의 표현처럼 그러니까 나폴레옹 꼬봉이죠. 절대 정신에 이런 식의 어떤 그 관념론이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자각 없음. 네.
그리고 그냥 자기 합리화, 핑계 이런 것들이 좀 문제라서 또 이렇게 일심론에 대해서 한마음이라서 참 어렵지만 이게 여튼, 답답한 게 네. 거기에 그 도그마에 빠져 있는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네. 우선 이길 수가 없어요 또. 예, 또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래 네가 1심을 얻었다고 치자. 그래서 어쨌는데 예. 이제 그런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거는 이 붓다의 관심이 무엇이었고 우리가 붓다의 성격을 어떻게 깨달음을 어떻게 규정짓느냐를 보면은 붓다가 생각하는 그럼 일심은 뭐였냐 이런 것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자고요. 예. 이건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이게 중국 불교가 많은 장점도 있습니다. 이 폭을 넓히는 많은 장점도 있는데 너무 가지를 많이 쳐놔요. 예. 그러니까 깨달음에 대한 이 말들이 언어가 너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뭐 반야신경에서는 무상 정등 정각 해가지고 안역따라 삼박삼보를 그렇게 딱 번역을 하는데 이건 뭐 묘각, 등각, 정각 뭐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고 또 뭐 견성했다, 해탈했다, 성불했다, 뭐 이 대오했다, 뭐 이런 뭐 엄청나게 많잖아요 얘기들이. 이제 그거를 성격을 좀 하나하나 좀 규명을 해보자고. 이게 다르거든요.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나갈까 하다가 이제 제가 찾아낸 방법이 그러면 부처님이 이룩하신 이 정신적인 세계를 우선 먼저 보자고요. 붓다도 스승이 있었단 말이에요. 스승이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스승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경지가 비상 비비상처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말 자체가 좀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비상 비비상처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냥 우리가 가장 쉽게 이렇게 풀어보면은 이 마음이 번뇌가 가라앉아가지고 잠잠해진 그런 산매가 계속되는 상태에 해서 흔들림이 없어서 내가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넘어선 경계를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문제는 붓다는 내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다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불만족을 했을까? 그렇게 들어가 있는 비상 비비상처에는 능동적인 게 없어요. 거기서 뭐가 능동적으로 나올 게 없어요. 자비심도 나올 게 없고 이타심도 나올 게 없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무념무상을 아주 좋은 말로 쓰면은 깨달음에서 그렇게 되지만 또 그냥 무념무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무심코라는 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무심코 하면은 무심코 하다가 큰일 나거든요. 길거리 가다가 무심코 하면은 교통사고 당하고 기계 만지는 사람이 무심코 했다가는 완전히 이 기계 이 신체가 손상될 수도 있고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처님이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하신 그 이 고행을 하셔가지고 그 고행과 이 고행을 해서 얻은 것이 아마 비상비비상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의 이 수행 방법으로 이 얻으신 것이 바로 그 무상과 무아의 연기를 깨달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상의 그 이치와 그 존재의 이치를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비상비비상처에는 존재의 이치가 없잖아요. 내가 왜 있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없잖아요. 그냥 앉아 있으면 마냥 좋긴 하겠죠.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근데 분명한 건 거기가 계속 그 안에 있으면은 그게 낙인지 아닌지도 잊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마 거기에 탐착을 하다가 빠져버릴 거예요. 그걸 낙공이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낙동요. 낙공, 공에 아, 낙공? 떨어진다라는 예.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아마 부탁께서는 이거는 아니고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어떤 그러한 것이지 허공을 그냥 비추듯이 단순히 내가 번뇌가 사라지고 하는 거를 바라는 거는 아니다. 내 욕심이 사라졌다고 해야지 그 세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 근데 당시 아마 인도에서 실제로 그러한 붓다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사람이 아마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리그 베다나 바라문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그런 능동적인 게 나오겠어요? 예. 막말로 욕심 안 가지면은 저 사람 깨달았어. 그렇게들 얘기하고 그렇겠죠. 가부좌 들고 오래 앉아 있으면은 야 대단하다. 그랬던 세상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부처님이 무상과 무아와 연기에 나와 다른 사람과 나를 중심으로 한 또 모든 이와 사, 화엄경에서 말하는 이와 사요. 네. 그거에 대한 연기 관계를 분명하게 증득을 하신 것이 맞다라고 이제 보아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을 돈교라고 말을 하거든요. 돈교라고 말을 하면 뭘로 깨닫는 건데 그거를 또 가나선에서는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야. 화엄경도. 참 알 수가 없어. 가나선사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했는지. 그래서 그럼 부처님을 규정짓는 깨달음을 규정짓는 언어들을 보자고요. 제가 대장경을 보면서 불명경인가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삼천경 과거 천불, 현재 천불, 미래 천불의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참 웃기지. 이것도 중국에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등불열애, 은공, 정병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조장부, 무상사, 천인사, 불세존.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열애 10호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에서는 연등불 열애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는 열애 10호를 좀 생략해서 그냥 좀 천번을 놔야 했으면 좋겠는데 지성각 열애 은공 정변지 명예의 선서 다 붙여놨어요. 그때 외워진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러면 보자고요. 열애는 이제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분명히 열애 다음에 나오는 첫 번째의 개념이 은공이란 말이에요. 은공은 마땅히 공양을 받을 만하다. 세상 사람들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런데 그거는 아라한
대승에서 말하는 그러한 이 불의 개념이 아니라 그 자신을 다스릴 만하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 정도를 갖춰서 세상에 존경과 공양을 받을 만하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은공이. 그러니까 붓다도 처음에는 그러한 훌륭하신 그 인물 중에 한 분으로 생각했지, 처음부터 뭐 비로자나불이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발전된 건 당연히 아니죠. 예. 예. 근데 이제 거기 나오는 단어들을 갖다가 이제 가만히 보면은 은공에다가 정변지는 바른 이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라는 거고, 세간해라는 것은 세상의 이치를 다 한다라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열의 시포를 보면은 허공에 떠 있는 뭐 이런 그러한 이 뜬금없이 뭔가를 갖다가 갑자기 무슨 뭐 우주의 이치를 갖다가 뭐 번개를 맞은 듯이 감전되듯이 뭐 그런 상황이 다 아니에요. 열의 시포를 살펴보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그 이치를 안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은 인과를 명확하게 보실 줄 안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판결문에도 보면은 인과가 명확해서 죄가 있다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과가 없으면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부처님의 열의 시포를 보면은 부처님은 모든 논리나 세상의 그러한 이 이해관계에 능통하셔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생각이라든가 또는 당시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정신세계인 이 세계인 이, 또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 두 세계를 모두 아셔가지고 다 조복을 받으시고 설득을 시켜서 법왕이 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지금 과연 중국이나 선 쪽에서 말하는 그런 깨달음이라는 게 얼마나 명확하게 붓다가 이룩하신 것과 합일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갖는 굉장히 큰 의문이에요. 그 선바에 계신 스님들하고 제가 통화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물어보면은, 스님, 가나선의 화두가 깨지면 연기가 증득되거나 뭐 공의 이치를 아는 것하고 어떻게 연관을 질 수 있습니까? 그걸 물어봐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억하심정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우리가 스님들도 본인도 모르면서 자꾸 신도들한테 마음의 공부 해가지고 이런 거를 갖다가 자꾸 강요하지 말라라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뭐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 신도들 맞게, 수준에 맞게.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를 증득하신 다음에 처음 하신 법문이 사성제라고 하잖아요. 고진멸도. 그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럼 도는, 그럼 이 고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하신 건데, 처음하고 끝만 보자고요. 정견하고 정정이거든요. 정견은 바른 견해를 가져라라는 거거든요. 세상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가져라. 오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거는 법화경에서 말하는 여실지경, 금강경에서 말하는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라. 그거하고 통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정견이라는 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봐야지, 다른 관점에서
그 뭐 자기 욕심이나 뭐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말아라. 그 상당히 중도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가나선을 또 비판하자면 관아선이 그런 식으로 그 이 역사를 왜곡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저거 해서 최상승선이라는 거를 만들고 조주의 화두까지도 그 후대에 마구 써서 그 이 화두와 공안과 구별이 안 되고 마치 그것만 잡고 있으면 예? 가만히 있어도 최상승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과연 중도적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왜곡돼 있는 거죠. 편협되고 왜곡돼 가지고 있는 거죠. 편협돼 가지고 왜곡돼 있으니까 점수, 돈수, 점수론의 논쟁이 괜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논쟁으로 해가지고 세상을 혼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공부 좀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혹세 무민시키고 있는 건데, 그거를 나서서 이건 아니라고 좀 얘기하는 사람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물론 제가 제 말이 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뭐 틀릴 수도 있죠. 아마 틀렸을 겁니다. 당연히. 제 말이 틀렸을 가능성이 많지만, 그래도 한번 논의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를 의심해 본 사람이 과연 나만 있느냐. 아니면은 뭐 이 조계정에서 밥 먹고 살려면은 그거 인정 안 했다가는 뭐 이제 저 중어 벗어야 되니까 다물고 있어야지. 이거 아닌가. 그러면서 말로는 그 뭐 집착해서 벗어나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나 이런 걸 믿는 걸 떠나서 그 위선적이면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모순과 딜레마에 빠지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무상 정등 정각을 최고의 이 지혜를 갖다가 이 추구해 가는 사람이 자기 모순과 자기 딜레마에 빠져 있는 줄을 모른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보조국가가 땅으로 넘어진다는 땅을 짓고 일어나야 된다는 말이 아주 합당한 말이죠. 그 사람들한테. 제가 뭐 이렇게 아주 노골적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 눈이 안 보여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머리에 든 게 없어서 엉태 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실 일체유심조라는 거를 줄이면 이제 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님께서도 심조를 말하지 말고 심착 정도로 좀 구체화시키면 어떠냐. 그러면 이제 심리현상의 이해니까 그렇게 말씀도 제안을 해주셨듯이, 그래서 사실 일심이라는 게 이제 지나치게 보편화되고 관념화되면 결국 아트만처럼 이제 범화일체의 범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게 일심이라는 게 어떤 뭐 대학 뭐 이런 걸로 고착화가 돼서 오히려 일심이라는 말보다는 제가 이제 무심이라는 말을 좀 더 쓰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전에 자성보다는 이제 무자성이라는 말을 더 즐겨 쓰듯이, 물론 우리 자성이 없는 거를 자성이라고 하니까 자성이란 말을 써도 돼요. 그건 어법상 뭐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확히 할 땐 무자성으로 하고, 그리고 일심이라는 것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무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바로 저 정견의 길인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더 나아가서 사실은 일심이라는 표현보다는 견성이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늘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성이라는 거가 좀 더 구체적이거든요. 네. 인간의 성향 또는 좋은 성향도 있고 나쁜 성향도 있지만 좋은 성향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고, 또 그거를 보라는 어떤 수행의 이야기를 계속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시발점이고, 그래서 오히려 견성은 소박해요. 맞아요. 이게. 근데 일심 나가면 너무 커요. 견성하면은 이해하기가 쉽고 설명하기도 쉬워요. 그리고
그 견성하고 그 이 저 해탈이라는 말이요. 해탈은 그 이 세상의 욕심과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과 이런 것에서부터 탈출했다라는 거 말이에요. 그러한 이치를 내가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벗어났다라는 거니까 상당히 그 현실성이 있죠. 해탈이라는 개념도. 예, 네, 근데 뭐 자유인이 어떻고 주인공이 어떻고 이런 거는 아니고. 저 해탈을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릴리즈 쉽게 예, 거기서 예,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잡혀 있던 거가 이렇게 그런 식의 좀 쉬운 이야기들,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정 교수님한테 물어보려고 꼭 준비를 했던 건데, 성품이라는 말도 불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앞에서 또 참자 같은 걸 붙여가지고 참성품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 또 이상하고, 예, 그 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은 인성론이나 이런 유가나 주자 쪽 불교 쪽의 개념보다는 그쪽에 더 가깝지